잠깐. 서울형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 큐레이터 하셨죠? 아닙니다. 큐레이터는 아니고 매니저였습니다. 아, 메이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 중앙대학교에도 강의도 하셨던 최용섭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하셨던 시간은 1시간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자리에 모이신 분 중에 가장 최연소자 성함이 이지유요. 지유. 네. 이지유. 발음도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그 준비는 했는데 그 이지유 학생이 깜짝 손님처럼 지금 제 앞에 나타나서 오늘 강의의 수준을 이지유 학생한테 맞출 테니까요. 혹시 다른 분들이 어려우시면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수준이 높은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어떻게 소문이 났네? 네, 일단 여기 뭐 미술 뿐만 아니라 음악, 최근에 이제 웹툰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예술 장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르들마다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미술도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것 같으면 한없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설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너무 이제 난해한 것들이 이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미술관에서 근무할 때 가장 난감했던 건 더 크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크게 해요.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유 학생한테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더 크게 할게요. 미술관에서 가장 난감했던 게 언제냐면요. 열심히 정말 그 흐뭇한 표정으로 작품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가가면 도망가세요. 말을 걸까봐.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미술관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곡에서 뗏목을 타고, 왜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후룸라이드 있잖아요. 네. 그런 뗏목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광경들을 물 흐르듯이 지켜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뗏목을 타고 다 내려와서 바다까지 도착한 다음에 이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잠수를 해요. 그러면은 앞이 깜깜한데 눈앞에 거 몇 개만 보이죠. 이렇게 작품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강의나 책들도 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놓고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위에서부터 후룸라이드를 타고 그냥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오면 스쳐가는 광경들이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세세하게 어떤 무슨 나무가 있었고 무슨 동물이 살았고 이런 것까지 깊이 고민하고 지금 머리 아프지 않아도 다음에 그 계곡 안에 있는 나무들, 동물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뭐 화가들, 문학가들 또는 그 작품들이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기간 안에 그 구간 안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잠수가 아니라 후룸라이드를 같이 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할 때는 무차별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 뭐든 좋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 신화. 그렇죠. 제가 오늘 수준을 여기에 맞췄다고 했는데 어려우시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성경 천지창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 옷을 벗었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 두 그림의 공통.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네. 오른쪽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네.
그리고 왼쪽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통점은 신이에요. 아, 신. 예, 신, 인간이 아닌 신이 그림의 소재들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 위에 숫자 보시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흐름이니까 한번 보세요. 1450년도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 우리가 어렸을 때 르네상스라고 하면 뭐 과학도 예술도 문학도 철학도 부흥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절대자고 오로지 유일한 가치예요. 그걸 어기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무서운 시대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주로 이 소재들이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이 그림은 지유 학생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준 대로 신과 관련된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사장 또는 교회의 어떤 그런 사제들이 가장 힘이 있었던 때죠. 맞죠?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왼쪽의 인물은 코페르니쿠스고요. 오른쪽의 인물은 갈릴레오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천동설, 지동설. 그렇죠. 두 분 다 지구가 돈다 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제일 먼저 했고 갈릴레오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쳤는데 오른쪽이 이제 보시면 당시까지의 그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라고 얘기하던 것인데 이 두 인물이 저 무시무시한 시대에 신과 함께 살아왔던 이 지구를 중심으로 안 보고 돌고 있다라고 돌아버리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죽을래 살래, 그래서 나와서는 그래도 도는데 그래도 지구 라고 했던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1450년도부터의 르네상스 시대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와요. 다만 문화예술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교회나 왕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많이들 이제 발달은 합니다. 보시면은 1600년쯤에서 여기 송파문고의 사장님에서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저 위에 꽂혀 있죠. 세르반테스가 이제 1600년 전 얼마쯤에 태어났고 그리고 1600년 년 얼마 후에 저 동키호테를 이제 썼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요때 영국은 셰익스피어가 또 태어나고 그걸 또 써요. 이런 이제 번창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1600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중심에 항상 신이 있었다. 여기 이 그림은 그 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그림이에요. 예, 루벤스의 마리아의 승천.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됐던 건 사실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예요. 거기에 그 네로가 그 파트라슈를 안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항상 울던 그 성당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1600년도부터는 사실은 바로크,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신의 영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림의 사조와 무관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때도 역시 다양한 이런 신과 관계 또는 신에 대한 어떤 숭배 이런 영향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1600년과 1700년 사이에 음악에서는 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제 바하, 핸델, 비발디 같은 사람들이 이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 양쪽의 이 200년 상간에 어마어마한 문화예술의 인물들이 태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바하, 핸델, 비발디 같은 분들이 이제 귀족이나 교회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항상 문화예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후원이 없으면 살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 그때도 펼쳐지는데 아무튼 이런 신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베르메르의 잘 아시는
여기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라든가 아니면은 렘브란트의 야경 같은 그림은 좀 화풍이 다르죠. 예. 요거는 네덜란드예요. 예. 근데 왜 네덜란드 이렇게 좀 다를까? 라는 건 그냥 의문으로만 가져가시고 오늘은 네덜란드가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프랑스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와 그것이 계속 프랑스나 이런 그 정치 상황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중심이 이제 170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자, 요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인공들이 무슨 귀족 같아요. 그렇죠? 예. 신이 아니에요. 예. 신에서 이제 귀족으로 넘어와요. 귀족으로. 요 초상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루이라고 하는 황제. 술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루이 14세라고 하는 그 황제예요. 예. 루이 14세부터 이제 15, 16 이렇게 나가는데, 이 루이 14세가 우리가 뭐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궁, 마르세유. 예, 그런 궁이라든가 그런 궁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네, 베르사유. 그 다음에 태양왕 프랑스라고 불렸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작 부인이라든가 요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 오늘의 주인공 누굴까요? 오늘의 그 제목 마리앙.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아무튼 요 시기는 이제 신에게서 예술가의 눈이 귀족, 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후룸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무언가 시각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700년 직전에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태양왕의 이제 치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넘어가면서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이 부부죠. 요렇게 해서 두 사람의 프랑스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우스개인데요. 더글로리 아시죠? 요 개 이름이 루이잖아요. 물었어 안 물었어? 그냥 보고만 있었어.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때 한참 웃었는데요. 루이라는 개 이름의 뒤에 명품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림들이 생각나니까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진짜 실망이야. 네. 아무튼 이건 이제 제 짧은 에피소드고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그림들이 과연 예술가들이 눈을 어디에 두고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후원자였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제 1700년 중반 이후에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빵 대신 케이크 먹으라고 해.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고기 아니었어요? 네? 고기 아니었어요? 네, 빵 고기. 대신 고기 먹여라. 예. 아니. 그 당시 이 사회가 그 빵이 이제 주식 중에 하나였죠. 매일 올라가는 우리처럼 쌀같이. 근데 일부 기록상으로는 그 당시에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어요. 이 루이 16세가. 그리고 동시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스페인이나 주변 유럽을 침공해서 굉장히 그렇게 전쟁도 많이 일으켰어요. 이렇게 외세로 그 확장을 하고 있는 즈음에 당연히 국내는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좋지 않고 그 백성들도 굶주리고, 그래서 굶주려서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겠죠. 지금처럼 국민신문고에만 올려서 빵 좀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빵이 없어? 케이크 먹으라고 해. 자, 제가 이제 하나 정정을 해드릴 건 이게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록상으로는 케이크가 아니고 다른 건데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엔 케이크가 없어요. 사실 케이크는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뭐 바게트, 깡빠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빵 대신에 브리오슈라고 하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길래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했더니만 빵은 그냥 우리 그냥 가장 평범한 식빵 같은 바게트 아시죠? 예. 예, 그냥 한 일주일 뒀다가 그 치안 들어오면 그냥 두들겨 패도 될 것 같은 그런 거. 예, 그런 바게트가 주식이었어요. 네. 근데 브리오슈는 설탕도 좀 많이 넣고 버터도 많이 넣고 계란도 좀 풍부하게 넣고 그렇게 해서 조금 고급지고 달짝지근하게 만든 빵.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분들이 해 먹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다고 하니 브리오슈 먹으라고 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형, 저한테 동생이 고기빵 좀 사 먹게 1,000원만 줘. 그러니까, 야 그럼 10,000원 내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직접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 라고 해서 이 왼쪽에 바게트, 빵,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브리오슈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 시절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해 라고 한 이 말이 그 백성들한테는 곱게 들릴 리가 없죠. 그죠? 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그 내부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침공해서 학살도 하고 해요. 이 그림은 그 프란시스 고야라는 분의 그림이에요. 고야죠. 네, 고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요 시대의 그림이에요. 저기 마리 앙투아네트가 요때쯤이죠. 근데 이때쯤부터 이제 유럽을 침공을 하고 프랑스가, 나폴레옹도 요 시절인데 요때쯤. 그리고는 저항을 하는 스페인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해요. 그 그림들이에요. 이 고야가 당시에 친 프랑스 파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무참한 상황이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요 그림은 내용이 뭐냐면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그 크로노스라고 있는데요. 크로노스가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신탁에 의해서 아들이 자기를 물리치고 마치 그 오이디푸스처럼 자기를 물리치고 이제 신들의 왕이 될 거다라는 이제 신탁을 들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는 네, 그런 그림들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고야가 자기가 친 프랑스였는데 그 프랑스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이 당하니까 나중에 이 그림들이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계속 빵 대신 케이크를 외치고 있으니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단두대에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엔. 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가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정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단두대에 올라갔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프랑스 혁명 그러면은 어찌됐든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에요. 가장 큰 혁명들. 그 이후에도 정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혁명파 중에 누군가가 이 독살되고 암살되고, 이 그림을 그린 그 다비드 자체도 그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 당시에 이 1800년도가 굉장히 험했겠죠. 어찌됐든. 그때 나온 이제 소설들,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그 뒤마의 삼총사. 아시죠? 영화도 많이 했고. 이 삼총사 그 영화나 소설 보면 항상 그 부패한 사제, 정치인 나오죠. 예,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이 시대예요. 장발장이. 그래서 이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시 소설들도 역시나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발장이 훔쳤다는 빵이에요. 한번 발음을 들어볼까요? Pain de campagne. 빵도 Pain de 꼼빵. campagne. Pain de campagne. 네, 빵 꼼빵. 앞에 건 그 우리말 그대로 똑같이 빵이에요. 네, 빵이고요. 뒤에 말이
시골의라는 것이에요. 시골빵이라는 뜻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무슨 풀빵이니 뭐 이런 곰보빵 같은 그런 시골빵인데 그 시골빵이란 게 그냥 흔한 곡물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냥 빵이에요. 바게트 같은 거죠. 근데 아까 여기 우리가 흔히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갖고 19년 동안 옥살이하고 도망다니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얼마나 거의 대부분은 장발장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장발장이 훔쳤다는 Pain de campagne. 시골빵. Pain de campagne. Pain de campagne. 이게 어떤 그 기록들이 있냐면요. 당시에 이 시골빵 하나면 한 가족이 일주일 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오. 그 크기를 보면 작은 차의 타이어만 해요. 이렇게. 감옥 갈만 하죠. 이야. 네. 그냥 빵이 아닌 거예요. 네. 장발장 갈만 해요. 갈만하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쌀 뭐 한 20kg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갈만해. 네. 그냥 이렇게 곰보빵 소보로 하나 훔친 게 아니에요. 그렇네. 네. 아무튼 그러한 무지막지한 이런 빵을 Pain de 인터넷에 campagne. 장발장 빵 그러면 Pain de campagne. 진짜 그 장발장이 가져가는 모습 그대로의 빵이 나오거든요. 이만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장발장까지 등장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네. 잠깐 영상을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이게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장면이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귀족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어떤 아우성 그런 거와 연관지어서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발장을 19년 동안 쫓아다닌다는 자베르 있습니다. 네.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쫓아다니죠. 그 무시무시하지만 어찌됐든 빵 하나를 훔쳤기 때문에 19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이 자베르가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그 귀족들 또는 어떤 정치가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서민이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어찌됐든 정의의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한 하나의 내면의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건데 프랑스잖아요. 빨간색도 있네요. 삼색도 있네요. 저 뒤에 보면 파란색도 있네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제 깃발이 여러 가지네. 예.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런 상황에 빵 대신 다른 걸 먹으라고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가면 좀 더 세상이 나아져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정치가들은 암상을 당하고 그 뒤로도 계속 이런 혁명이 일어나죠. 이 뒤에 이제 나서지는 않고 있겠지만 문화예술, 문학작가, 예술가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하나의 이야기거리예요.